안녕하세요. 펀더드의 민동필입니다. 제가 이제 JTB, 밴쿠버 중앙일보랑 하는 JTB의 제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제 이 공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올리질 못했는데 이번 비디오는 이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뭐 학교에서 교표를 잡고 그 가르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나 뭐 교수님들 이외에도 자녀들을 대하거나 또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이제 이 제가 하는 이 강의 내용들을 보면서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들, 내가 배우고 내가 학생이라면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 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시면서 그런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정보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라 그래가지고 꼭 그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배우는 분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이 비디오 보신 분들은 예전 비디오랑 비교를 해보신 분들은 뭐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뭐 대부분 가게들을 다 문을 닫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머리를 깎질 못해서 길어져서 이제 핀을 꽂아야 될 정도로 길어지고는 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그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요, 바이러스에 대한 특성입니다. 그 강의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생물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 생각을, 물론 학교에서도 배웠을 겁니다. 근데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이러스에 한번 걸리고 나면 내가 이게 면역 체계가 활성화돼서 뭐 항체가 만들어지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해마다 그 감기 몸살, 플루죠. 이런 종류들의 그런 어떤 그 백신을 맞는다던가 예방 주사를 맞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계속 변종이 일어나는 것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이러스의 특성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확하게 아직 그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에 과학자들이 그것들을 찾아 놓을 텐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기전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 면역 시스템이 활발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잖아요. 그럼 항체가 생깁니다. 항체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다음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은 다시 그것과 싸울 수 있는 내 몸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항체라는 거는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종이 생기면은 그 항체는 또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뭐 그거는 이제 좀 그 빼놓고 그냥 항체만을 놓고 봐도요. 그런데 항체가 생겼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나서 항체가 생겼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항체가 사라지면은 사람들이 이게 뭐 다음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또 걸리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특성이 뭐냐면요, 내가 면역 체계가 활발하면은 얘네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내 유전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제 몸의 세포가 이렇게 계속 분화가 되면 걔네들도 같이 증식이 되거든요. 다만 뭐냐면은 내 몸의 이런 면역 체계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밖으로 못 나올 뿐이지, 가둬놓은 형태일 뿐이지, 사실상은 내 몸에서 면역 체계가 떨어지는 순간 얘네들은 다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한번 걸렸다가 내가 완전히 회복이 됐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그 내 몸속에 그 세포에 그런 어떤 DNA에 숨어버리면은 결국에 가서는 내 몸이 약해졌을 때 다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할 확률도 얼마든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면역 체계를 평상시에 올려놓는 것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이렇게 이겨나가고 예방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또 저는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저는 이 기회에 공부에 관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두뇌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라고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뭐 할 일이 딱히 없으시면은 제 비디오 틀어놓고 다시 리뷰도 하시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공부 방법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좀 그렇게 길지 않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뭐 항상 저는 길지 않게 하는데 길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그런데 가르칠 때 가장 이제 저도 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고 있고 계속 그걸 통해서 이제 방법을 찾아놓고, 그래서 이 배우는 방법, 학생들에게는 배우는 방법이고 이 그 교수들에게는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 됐는데,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돌아다니면서 워크숍 하는 용도로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그걸 쓰려고 했더니 이게 다 영어로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거를 바꾸는데 너무 게을러서 바꾸기가 어렵고 해서 일단은 그냥 강의로 하는데, 후에 가서 슬라이드가 다 만들어지면 한번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르칠 때 왜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항상 이런 것들이 있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데 왜 애들이 이거를 공부를, 일단 첫 번째는 이 동기부여가 안 되고, 그죠? 동기부여가 되질 않고, 두 번째는 가르쳐도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해하는 것들 굉장히 느리고, 또 이해가 한 번에 안 되니까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앞서도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랬을 때 학생들의 그런 어떤 이해력을 탓을 하면 그 사람은 사실상 저는 그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가르칠 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바꿔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배우는 사람을 탓을 하는 거기 때문이죠. 배우는 학생이 내가 분명히 방법도 가르쳐 주고 이러면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했는데, 공부 방법을 적용해서 해보지도 않으면 그거는 그 학생에게 너는 게을러서 왜 이런 것도 안 하니? 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면서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고 탓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나의 그런 어떤 가르칠 능력이 안 되는데 학생들을 탓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상 교단에서 내려오셔야 된다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죠. 어쨌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학생들을 탓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학생들이 사실상 어디에서 무엇을 왜 모르는지를 찾아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연 선택설?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될 텐데, 뭐 제가 과학을 했으니까 이제 과학으로 그냥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땐 제가 이 가르치는 것이 아는 것이 많아서 가르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또 앞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민동PD는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서 저런 이야기를 떠들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알아서 떠드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접근하는 방법, 공부 방법, 가르치는 방법, 이거는 다 방법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방법을 써서 경제란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는 있다는 거죠. 과학은 제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지식도 많고 개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과학을 주제로 가르칠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경제를 가르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공부 방법,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하면은 경제도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본으로 찾아 내려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민동필이가 수학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민동필이가 수학이 전공을 한 사람들처럼 떠들 수 있다? 아닙니다. 수학은 하나의 주제이지 공부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부 방법으로 수학을 어떻게 접근할지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공부 방법과 공부의 주제는 두 개는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헷갈리지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마 코끼리 그림 제가 넣을 수 있으면 한번 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끼리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는 상태로 이제 진화가 되는데 사람들이 하도 불법 포획을 해서 상아 때문에 불법 포획을 하다 보니까 상아가 없는 애들이 살아남고 걔네들이 계속 자손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상아가 없는 형태로 진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이 경우에는 인간이 개입된 선택이지만 자연에서 벌어지면은 이게 자연 선택설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죠. 예,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인데, 학생들에게 자연 선택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저희 가르치냐면요, 자연 선택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들이 하도 인간에 의해서 사냥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상아가 없는 놈들만 살아남고, 그래서 걔네들이 진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점차 상아가 없는 그 개체 수가 늘어가더라, 이렇게 전달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그렇게 가르치면요, 제가 앞서 제가 여기다가 뭐 넣을 수 있으면 넣겠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실제로 실린 기사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자연 선택설을 강의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기사를 접해서 읽어보고 이해하는 것과 제가 이야기했을 때 그걸 가지고 지식을 얻는 것과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전달을 하는 것은 실제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히 전달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조금 풀어서 이제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을 덧대 가지고 이렇게 저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교과서를 읽어서 배우는 것과 내 강의를 듣고 배우는 것과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러면서도 선생님들, 교수님들 강의료는 굉장히 많이 받죠. 예.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분들은 교단에서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죠. 예. 왜? 실제 교과서에 있는 거를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게 그게 무슨 그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하나씩 모든 것들을 학생들이 그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그 일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 들으시면서 하고 싶어도 아마 안 돼서 학생들의 이해력을 탓하고 말 그대로 교과서를 그대로 전달하고 이거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에게요, 자연선택설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를 가서 공부해 와라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똑같은 것들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야, 자연이 뭐니?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선택이 뭐니? 라고 하면 학생들이 답을 못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투자라고 하는 개념 있죠? 예. 경제에서 투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알고 있고, 제가 아는 걸로도 투자의 종류만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MBA 학생들에게. 이런 투자 다 얘기를 해놓고 학생들에게 투자가 뭐니라고 결정적으로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답을 못 하더랍니다. 학생들이 투자가 뭔지도 개념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답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투자를 가르치는 그 학생들이 그거를 얼마나 기억을 할까요? 감이 오질 않고 그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업에서 가장 첫 번째 가르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은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투자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로서는 가르쳐 놓고서는 학생들이 못 따라온다고 한숨 푹푹 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요즘 뭐 온라인 수업을 하면 아마 이게 방법이 조금 어렵기는 할 겁니다.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생각을 만약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지나고 나서 학생들을 직접 대면해 가지고 학생들의 수업을 이끌어 간다라고 할 때요. 하다못해 수학을 가르칠 때도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걸 놓고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더하기가 뭐니? 라고요. 빼기가 뭐니? 나누기가 뭐니? 곱하기가 뭐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실하게 볼 겁니다. 학생들에게 더하기라는 개념 뚜렷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빼기도 마찬가지고요. 나누기도 마찬가지고요. 곱하기도 마찬가지고요. 계산은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들을 써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 개념이 서 있질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잡아놓지 않으면은 사실상 곱하기, 나누기, 미분, 적분을 다 가르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오지 못하죠. 그럼 수학 포기해야죠. 투자니 뭐니 이런 것들 투자에 대한 개념 없이 무슨 투자 다 배우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죠. 학교에서. 예. 그래서 학교에서 도태되는 학생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개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념화. 그래서 지식의 개념화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지식을 개념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펜이 이게 펜이야 그러고 단순히 쓰는 것 이거는 지식으로 알고 지식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를 계속 드는 거 있죠. 원숭이들도 독수리를 독수리라는 신호를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써먹습니다. 이해하고 알고 기억하고 사용을 하죠. 하지만 이거는 실제 두뇌 능력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두뇌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고 써먹고 이거는 그냥 내가 그 수동적으로 굳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죠. 무엇을 어떻게 왜 할 것인지를 내가 하나하나 근거를 찾아가면서 이유와 근거죠. 예. 이유와 근거. 이거를 찾아가면서 그걸 바탕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생각을 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해하고 써먹는 것, 여기에는 생각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몸으로 익혀가지고 몸이 움직이면은 할 수 있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왜 그 어떤 순간순간 반응할 때 몸이 익은 상태에서 그 생각이 제 생각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아도 몸은 움직이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본능입니다. 동물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사자들이 사냥하면서 그 사냥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 본능입니다. 그래서 두뇌를 써서 능동적으로 생각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운다라고 하면 지식의 개념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지식의 개념화를 이루려고 하면 제일 처음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관찰하고 서술하는 겁니다. 자연이란 무엇인가? 자연을 관찰하고 서술하는 거죠. 선택이란 무엇인가?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하고 서술하고 이것을 통해서 개념화 시켜놔야 학생들은 자연 선택이 무엇인지 더하기가 뭔지 빼기가 뭔지에 대해서 개념이 생기고 그 개념이 생겼을 때 이것보다 복잡한 미분, 적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의 개념을 익혀가면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치는 가르치는 방법으로 한 가지 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이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학생들이 그날 배워야 되는 과목, 그날 배워야 되는 주제에 대해서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단순화된 것들을 하나씩 한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그거죠. 만약에 그날 주제가 무슨 투자다 그러면 그러한 투자가 아니라 투자 자체에 대해서 학생들이 개념이 있는지를 첫 번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그 개념이 없으면 아무리 이것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학생들이 개념화 시킬 수 있도록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아마 제 강의 중에 사고의 전개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공부 방법에서 보시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주제를 선택하고 주제가 있으면 주제의 핵심 요소를 찾아서 이 개념을 쌓아가는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한 것이 아마 그 보신 분들이 있으면 아마 기억하실 텐데 바로 이겁니다. 핵심 요소를 찾아서 이거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학생 스스로가 해야 되지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핵심 요소를 가르치는 사람 당사자가 찾아놓고 이걸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요. 제가 심장마비를 예를 들어볼게요. 심장마비다. 그러면 이건 두 단어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마비라고 하는 것은 손이 마비가 될 수 있고 다리도 마비가 될 수 있고 마비는 여러 가지로 쓰이죠. 그래서 이 마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앞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 자체가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정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핵심 요소냐 그러면 심장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때 심장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치질 않으면 마비를 떠들어 봐야 심장마비를 떠들어 봐야 학생들은 외워야 될 거리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심장마비 증세는 어떻고 뭐 어떤 때 어떤 식으로 그 트리트먼트 뭐 치료를 해야 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경우의 수를 다 따로따로 외워야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논문서부터 책을 다 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찾아놓고 이것들이 혈액을 순환한다 그러면은 혈액이 순환됐을 때 혈관이 막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놓고 나면 그때 마비를 이야기하면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투자다라고 하는 것도 투자가 핵심 요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핵심 요소들을 뽑아서 따로 정리를 해 두시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학교 수업 딱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묻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심장이 뭐지? 대답해봐. 모른다. 그러면은 심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형태로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께서 가르치실 때 효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안 그러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딴 세상 가 있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대로 수업 진도 나가려고 하고 이것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고 계속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학생들은 상위 몇 퍼센트 되는 학생들이야 따라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중간 이하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여기 앉아서 지금 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수업 방법을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업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시도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수업 방법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습, 그 다음에 수업, 복습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공부 방법으로 얘기를 했죠. 학생들이라면 이 공부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뭐 협상이 있다. 누구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 그러면 먼저 예습을 쭉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협상 자리에 직접 가서 협상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생겼다. 그러면 나중에 돌아와서 그 변수들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고 이거를 계속 사이클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가르치는 방법도.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처음에 여기서는 제가 이제 핵심 요소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핵심 요소를 찾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쭉 하죠. 그 다음에 질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심장의 핵심 요소다. 그러면 심장이란 정의를 묻는 질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가르치는 사람 스스로가 이 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쭉 적어 봅니다. 다 적어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 교과서 같은 거. 이거는 이 단계에서는 교과서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죠. 예,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교과서 같은 걸 보고 그 다음 교과서와 내용을 비교를 합니다. 예. 교과서와 내용을 비교를 해서 더 추가할 부분 추가하고 질문 만들 것들 질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렉처 노트죠. 강의 노트죠. 그리고 나서 수업에 들어가면 뭐부터 시작하느냐? 여러분들께서 공부한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묻는 거죠. 심장이란 무엇이지? 대답해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학생이 하나 주제를 가지고 어느 학생이든 대답을 하게 만들고 또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해가면서 학생들에게 그 개념들을 알고 있는지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가면서 학생들에게 그 개념을 쌓을 수 있도록 심장이란 게 모른다라고 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심장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때 배워왔던 것, 여러분들께서 강의 노트에 만들어 놓은 것들 중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노트를 그대로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면 이거는 지식의 전달이 됩니다. 지식의 전달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질문으로 바꿔서 전달합니다. 그 예를 들면 심장이란 무엇이지? 몰라? 그럼 심장이 하는 일은 그럼 너희들 이제 알고 있는 심장이 그러면 어떤 일을 하디? 그러면서 심장은 뛴다. 뭐 이런 것들. 그럼 심장은 왜 뛸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이 만들어놨던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하나씩 써가면서 학생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집에 딱 수업이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해놨던 것들 중에서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식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끝낸 것들이 있을 겁니다. 시간도 뭐 그렇고 또는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그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지식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져와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다시 찾아놓고 그것을 다시 다음번 강의에 또 써먹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형태로 해가면서 강의 노트를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든 중학생을 가르치든 아니면 대학이든 보면은 한 학기마다 돌아가면서 1년마다 그 강의들이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년에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르칠 노트가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추가가 되죠. 그리고 효율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따라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법들을 계속 시도를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익힐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3, 4년만 계속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두뇌를 가진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방법을 가지고 한번 써 보시고요. 뭐 제가 그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뭐 워크숍을 직접 가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필요하면은 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해서 워크숍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시고 아마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게 그 골프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저거 어렵다고 라고 하는데 진짜 가서 내가 직접 하려고 그러면 안 되듯이요. 이것도 직접 해보려고 하시면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안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그런 어떤 질타를 받는 뭐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뭐 학생들 우리 두들겨 패기나 한다라는 얘기나 뭐 이런 얘기들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자녀가 있다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가르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내 아이들도 머리가 좀 뛰어나게 사고력이 뛰어나서 반짝반짝하게 움직여서 천재와 같은 그런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가르쳐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께서 가르치는 방법을 익혀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들의 그런 어떤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방법을 계속 개발해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학교라고 하는, 지금 뭐 학교든 학원이든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이 시도를 하면서 방법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